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토요일 아침 8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서부터 인터넷을 초창기 때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PC통신 그런 것도 해보고 또 블로그라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도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이 발전돼 가지고 상당히 내가 유튜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이 유튜브를 하는 행위가 자유행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행위라고 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위, 스스로 위로할 위, 그겁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다 그거죠. 스스로 내가 취미적으로 스스로 즐기는 행위가 바로 유튜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취미적으로 즐겨서 하는 유튜브니까 봐주시면 고맙겠지만 안 봐주셔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천적으로 사람이 붙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하기 전에도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려면은 과거에 KBS, MBC, 그 다음에 TV조선 이런데 출연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탈북민이 하는 유튜브가 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이제 아내를 외국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생활 하는 거나 외국인 아내하고 먹방을 벌이는 거. 그런 게 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많이 올라가려면은 첫째 TV조선이나 KBS 이런 데 출연했느냐, 탈북을 했느냐, 그 다음에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느냐, 이것도 저것도 이 세 가지 항목에 다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만 올렸다고 하면 1시간 내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나온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많이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공산주의 자꾸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사회주의지 공산주의는 다 몰라겠다.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보면은 계급투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급투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마르크스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를 생각한 겁니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농민의 계급. 그 두 가지 부류를 이제 봤던 거죠. 자본가 계급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노동자 농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급투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노동자 농민의 계급이 부르주아를 까부셔라. 그게 왜 까부시냐면은 부르주아라는 것은 자본가라는 것은 노동자를 이제 착취하거나, 그래가지고 부를 더 축적해 한다. 그래서 이 자본가는 노동자를 축적해가지고 점점 더 배를 불린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자는 자본가한테 이제 다 이제 빨리 켜가지고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를 까부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계급 투쟁이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초창기 시절에는 그 마르크스의 이론이 맞았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덜 발달되었던 그런 초창기에는 정말 자본가가 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이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이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자본가라 해가지고 노동자를 함부로 착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초기에는 마르크스 이론이 맞았던 겁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을 함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까부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고, 계급 투쟁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니고, 서로 협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돌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이 부르주아를 까부시는 것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가 이렇게 협력과 협동을 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초창기 자본주의가 덜 발달되었던 초창기 시절에는 그것이 맞는 이론이었지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을 함에 따라서 마르크스 이론은 맞지 않는 이론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는 누가 누구를 까부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이 마르크스 이론이 틀렸다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블루 칼라도 아닌,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가 뭘 갖다가 화이트 칼라라고 합니까? 이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을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블루 칼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 초창기 시절에는 이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아주 확실히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발달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야, 이게 육체 노동도 아니고 정신 노동도 아닌, 육체 노동자라고 할 수도 없고 정신 노동자라고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이 계층이 탄생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도 아니요, 블루 칼라도 아닌, 제3의 계급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비판,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을 오늘 리딩하는 차례잖아요. 그래서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이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실체로서 봐가는 것까지가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개념이었다면, 이 기본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이것을 그럼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공산주의라는 매우 오래된 기본을 가진 개념을 끌어오게 되었다. 공산주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 역사는 고작 수백 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매우 원시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행된 많은 대한 공동체 운동들은 공산주의적인 모티브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는데, 그 기원은 기독교가 탄생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물을 이렇게 가끔씩 목을 추는 게, 많이 마시진 않고 목을 축이는 차원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방안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거듭나는 것을 불가능한 목표 지점으로 삼아 교조화를 막은 것에 비해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완결된 원리와
법치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역사의 발전 단계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한 사적 유물론은 19세기 놀랍고 비약적인 생산성의 증대를 이룬 벨 에포크 시대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는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능력만큼 생산하는 공산사회로 귀결한다는 오류적 사상을 만들어내기 이르렀는데, 그리하여 이를 당위로서 여기고 곧바로 현실 정치에 대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교조주의 모오류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교조주의적인 이념이 자리 잡게 되면 무오류의 공산당 외에는 다른 이념이나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서 이를 절대 권력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말이었다. 일당 독재를 지속해왔던 공산국가의 공산당은 사적 유물론에 맞춰 역사의 진행 단계를 일일이 판단하려고 들었고, 이것이 무오류라 여기면서 그걸 하려고 했다. 변증법적 유물론인 이 공산당 이론이 거의 종교적인 수준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 외에는 어떤 사상도 발을 붙여서는 안 돼. 변증법적 유물론만이 오류가 없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이론이다. 완벽한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죠.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진 생각만이 절대주의다. 절대적으로 옳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틀렸어. 너는 틀린 생각을 하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서양의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살육전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사상만이 옳고, 그러니까 내 사상을 고집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을 죽여라, 어디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벌인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지금 중동 지방도 그렇잖아요. 시아파 국가니 수니파 국가니,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슬람, 같은 이슬람 그 주위에서도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단 말이죠. 수니파와 시아파 국가가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갈등을 벌이고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중동이 오늘날 화약고가 된 겁니다. 이제 이란 같은 나라는 시아파, 우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이제 공동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 있다. 이런 내가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수니파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란이 시아파이긴 한데, 예전에는 그 이란도요, 대한민국과 상당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예전에 그 이란이 미국하고도 상당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이란이 핵을 만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과 트러블이 지고 반미 국가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란과 대한민국이 원래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여러분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가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이란의 수도 이름을 붙여서 이 거리 이름을 붙였다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과 이란이 사이가 좋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였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과 이란하고도 좀 약간 소원해졌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중동 지역하고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이 대부분 순위파 나라들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순위파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시아파 이런 데가 순위파가 아니고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요건데 당이 하는 일은 절대 옳다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승만이에 관한 논쟁이 또 뜨겁잖아요.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가 4.19를 불러온 장본인이고 3.15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 평생을 대통령직을 해먹으려고 했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하고 민주국가를 세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해야 되겠는가? 민주국가를 세운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짓밟는 4.19를 초래했고 3.15 부정선거를 초래했다고 하죠. 장기 집권의 야욕을 가졌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민주국가를 세웠다고 하느냐. 그런 이승만이를 비판적인 보는 시각이 있고 이승만이를 또 굉장히 찬성하는 쪽이 있거든요. 한미동맹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어야 되고 찬성하는 여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100% 다 이승만이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이런다면은 북한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100% 이승만만을 그렇게 건국 대통령이라고 국부라고 칭송을 하게 되면요. 북한의 김일성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이는 100%다 영웅,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는 절대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100% 김일성이를 어버이 수령님으로 여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100%다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하게 되면 북한과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과 다르게 되려면은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한 가지 사상만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어라는 겁니다. 믿어라. 그런데 요즘 북한은 보면 북한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종교처럼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이제 종교처럼 신봉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중시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중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에도 없는 공산주의야. 족보에도 없는 사회주의를 지금 북한 놈들이 하고 있다니까.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그렇다고 당의 지도부에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다. 올라오는 보고에 근거해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무오류의 공산당은 절대 틀릴 수가 없으므로 그 당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반동 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곧이곧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오늘날 사이비 극단적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무오류적 성격을 빙자 혹은 남용해서 내부 비판을 차단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오류다 이거예요. 단점이 없는 이론이다. 완벽한 이론이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상이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거죠. 이제 다른 사상이 발을 못 붙이게 하니까 이게 독재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독재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눈이 아껴도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찬성하는 여론도 중요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도 중요하다고 해요.
항시 이 비난의 정신, 응? 비판의 정신이 없다면은 그건 정말 공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19세기에서 20세기 소련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성서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과 같이 결국 역사의 종착점에는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말쿠타 디스마이아의 이상사회처럼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며 실제로도 볼셰비키는 러시아 정교회에 익숙한 러시아 인민들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어로 쉽게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했다. 그런 교조적인 이념으로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또한 각자 희생을 통해 공산주의 유토피아 건설을 완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교조주의적 입장에 따른 이분법적 사관으로 인권 탄압과 무산자 독재주의로 표방되는 독재 정치를 합리화시켰다. 자, 이게 참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적 유물론을 만들어냈지만 사적 유물론은 보편적으로 보이는 법칙성을 교조화함으로써 실패하였고 결국 공산당 창당 1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던 공산주의는 단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 비판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찬성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비판의 정신도 중요하다. 이런 내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이는 평생 집권을 희망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승만이가 12년을 집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는 뭐죠? 박정희는 이승만보다도 더 18년을 집권했던 사람이에요. 18년. 이승만과 박정희와 이제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겁니다. 오늘 요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평생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딱 임기가 차면 퇴진하잖아요. 그런 퇴진하는 그런 전통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 여론이 바로 이런 딱딱 임기가 채워지면 딱딱 퇴진하는 그런 퇴진의 아름다운 그 문화가 바로 이 비난하는 그런 문화에서 생긴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장기 집권했다. 그 장기 집권을 계속 찬성하는 여론만 생겼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그 딱딱 임기가 차면은 퇴진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의 그 장기 집권을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제대로 된 겁니다. 이승만은 평생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으려다가 4.19라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났고 박정희도 평생 해먹으려고 하다가 김재규의 총에 맞는 그런 불상사 아주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게 교훈이 된 겁니다.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오늘날 정말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 교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들도 다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평생 해먹으려고 이제 평생 집권을 획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 비판 여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회를 찬성하는 여론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비판하는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비판의 정신이 없으면 바로가 이 사회가 바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공산주의는 비판의 여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비판의 여론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시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변증법적 유물론 이 얘기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시청을 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내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중국은 이제 망했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응? 그러게 다 열이면 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몰락한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럼 왜 중국이 이렇게 그럴까요? 중국의 이 시진핑이가 이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진핑이가 중국몽이다.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중국은 미국을 꺾고 패권국이 되어야 된다. 응? 그리고 대만을 통일해 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이루고 중화 사상이야말로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해야 될 사상이다. 완벽한 중국몽, 중화 사상이 완벽한 사상이다. 이렇게 변증법적 유물론이 완벽한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생각의 유연성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를 죽이는 겁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뭘까요?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유정자가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생각이 유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말이죠. 이념이나 사상을 앞세우게 되면은 경제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념이나 사상은 싹 뒤에다 감춰두고, 사유를 개방시키고, 이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진핑은 이념이나 사상을 앞세운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누가 시진핑한테 누가 또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전한 비판을 할 그런 통로가 없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자는 무조건 이 국가 반첩 행위를 씌워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겁니다. 지금은 중공이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고집대로 계속 중국몽만 외치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어쩌고 이렇게 고집을 2년만 앞세우고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경제는 하락이 되고 그 하락을 회생할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반론. 그러나 상소한 바와 같이 변증법은 단순하게 도식화된 사고 체계가 아니다. 이와 같은 서술은 해결의 관념 유물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며 역사적 변천에 있어 토대와 상부 구조 간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 오해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세계에 도래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완전해진 다음에나 공산사회가 도래한다고 예상하였다. 즉 인류사의 공산사회로의 진입은 현재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 현재 인류 역사상 완전한 자본주의가 등장한 적은 없으며 생산력이 더 이상 증대하지 않고 물질의 가치가 동등해지는 시기는 전혀 오지 않았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이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관이 예견하는 내용이 현실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오류인 것이다. 또한 스탈린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이 시행한 독재와 탄압은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주의 방법론이 아니라 그들 국가에서 시행한 결과라는 사실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는 마르크스 유물론과 역사의 관해에 대한 지적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이나 소련이나 지금 이 중공이 입으로는 사회주의라고 떠들면서 정말 변증법적 그런 원칙에 맞는 통치를 해나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정통적인 공산주의 이론과는 배치되는 통치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편리에 따라서 공산주의를 팔고 사회주의를 팔고 그렇다 뿐이지 진짜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나 지금의 이 중공을 보면은 공산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 사이비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마르크스가 세운 그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논리가 마르크스라는 그 똘만에 의해서 생겨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인류가 많은 그 괴로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 공산주의에서의 평가, 여기의 비판은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도 혼재되어 있다. 감안해서 보시길 바란다. 이미 세부적인 비판은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단순한 도식화로 인해 교조적 도구마가 발생했다는 점이 있다. 적백 내전과 냉전기를 거치면서 정시 공산주의 체제가 확립하였고 노동자 국가를 천명한 국가들은 상부 구조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독트린으로 간주하였고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이데올로기 민주정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잖아요. 그럼 북한이 지금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북한은요, 노동자 농민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르주아도 아니고 노동자 농민도 아닌 제3의 노동당 간부라는 계급이 탄생돼가지고 이 노동당 간부라는 계급들은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배가 나와가지고 비만한데 이 노동자 농민은 빼빼 굶어가지고 비틀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의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 그런 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전부 노동자 농민 출신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아보셔.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계층만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계열에서 개량주의자라 불리며 경멸과 멸시를 받았고 사적 유물론 그리고 전면적인 국유화 및 국가 통제 경제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지금까지 두 진영은 100년이 넘어가도록 반목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단순히 유물론에 대한 견해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인주의와의 반목은 사설법 삼인론과 국가의 소멸에 대한 견해차이에 기인한 경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좌우간의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자주 써서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해석이 있어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다. 물론 이 역시도 변증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전 경제학이 애덤 스미스 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케인즈주의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양상을 변천해왔던 것처럼 사회주의 실현 방식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도 수많은 학파를 낳으며 다양한 견해를 다투고 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서를 봅시다. 관련 문서는 그렇고, 그래서,
비판, 그러니까 그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을 지금 리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르크스의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르크스를 하다가 이제 변증법으로 넘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이론의 변증법 유물론이 그 참 기둥이 되는 이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를 하다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을 끝냈으니까 다시 마르크스로 이제 돌아와야죠. 그래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금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전번에도 서양 철학자, 서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는 너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 그 서양 철학사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사를 넘어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이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을 끊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 뭐죠? 낫과 망치다 이거죠. 낫과 망치를 활용하는 노동자의 정권이 이제 공산주의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련이나 중국,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는 공산당 간부라는 또 다른 귀족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라는 계급 말고 공산당 간부라는 또 다른 계급이 나타나가지고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울에 불과한 거죠. 노동자를 위한 정치다. 이거는 허울에 불과한 거다. 그죠. 그리고 이 배경색이 빨강색입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왜 빨갱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 이 소비에트 연방도 그렇고, 이 북한도 보면은 거리 곳곳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쓴 구호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느냐? 빨간색이 뭡니까? 딱 보면은 강렬하다 이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거죠. 빨간색은. 그리고 이 빨간색은 혁명성적인 그런 느낌을 풍긴다. 피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보면은 경각 이렇게 딱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깔이라고 하죠. 흥분시키고 혁명적인 색깔이다. 강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를 일명 빨갱이 이렇게 비난한 그런 말까지 생겨난 것이죠. 공산주의, 공동으로 생산한다. 그런 주의다.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유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과 해방을 실현해 마침내 국가와 지배와 피지배를 나누는 사회적 계급이 소멸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을 말한다. 지배와 피지배. 이게 또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다. 노동자는 자본가한테 지배당한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협력의 관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보십시오.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등한 협력 관계잖아요. 어디 자본가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 노동자를 함부로 착취할 수가 있나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 논리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본주의 초창기 시절에는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였어요. 맞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 사상이 아니다. 경제 분야에 발을 많이 들이고 있을 뿐 정치적, 군사적, 사유적, 체제적, 인문학적, 산업적 분야 전 방위에 걸쳐 시각을 달리하는 정치, 사회, 경제 사상이며 사회 관념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부를 배분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부 혹은 다수는 오히려 이 개념을 거부했다. 고타 강령 비판에서 이들은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다른데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하느냐고 비판했으며 진짜로 필요로 하는 양을 정하는 사회는 국가나 자본주의나 전위당이 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오늘날 그 자본가라 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이 압력을 놓잖아요. 수틀린 파업을.하고 그렇게 압력을 놓으니까 일방적으로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노동자들하고 이 협의를 거쳐서 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누가 누구의 피땀을 빨아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계급의 소멸을 주장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 지배 계급이 프롤레타리아고 비지배 계급이 부르주아인 과도기적 체제라서 소멸의 대상이며 국가가 있는 한 계급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국가와 계급은 같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프리드리 엥겔스는 정말 가루가 되도록 국가가 얼마나 억압적인 체제인지 깠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청동기 등이 모셔져 있는 고대 박물관에 박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소멸. 엥겔스는 말이죠. 프리드리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를 한 다음에 엥겔스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국가의 소멸론까지 주장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소멸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정부를 주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당치도 않은 소리죠.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정말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힘센 놈이 왕초야. 힘센 놈이 왕초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덩치가 크고 힘센 놈이 왕초가 된다니까. 예. 정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시사회에서는 이 덩치가 크고 주먹이 센 놈이 왕초였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그 녹화지가 44분을 경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산주의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주장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